그래서 독서 1번부터 봅시다. 오늘 할 내용은 저번보다는 난이도가 있긴 한데 이해를 잘 해둬야 돼. 특히 1번. 1번에 나와 있는 언어랑 관련된 내용들은 비문학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봅시다. 처음부터 구조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구조주의에서 창시자로 불리는 소실이라는 사람이 있대. 창시자라는 거는 이 학문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란 뜻이죠. 처음 학문의 기반을 세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학문의 기반을 세운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언어학자, 구조주의 언어학자가 소시르라는 사람이었다. 이 소시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사고가 언어에 의해 결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대. 이게 구조주의의 내용인 거야.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주장을 했대.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마주했을 때, 새로운 이론을 마주했을 때 이름을 잘 뭐라고 했어? 구조주의.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스트럭처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보는 사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는 인간의 의식이 먼저인 게 보통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리모컨이 있어. 리모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얘가 존재했을 거 아니야. 이런 물체가. 그치? 아, 이런 물체가 있구나. 내가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리모컨이란 이름을 붙여줘야지 라는 게 원래 보통이야. 인간의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언어인데, 소시르는 반대로 본 거야. 인간의 사고가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 이게 리모컨이야? 아, 리모컨이란 이름을 붙여준 순간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인간의 사고가 아니라 언어가 먼저 오고 이게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영향. 이게 소시르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를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눌 건데, 랑그하고 파롤이라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먼저 랑그부터 볼게요. 색깔을 조금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랑그, 빨간색. 랑그란 언어의 체계나 구조를 뜻하는 거야. 아까 구조주의라고 얘기했죠? 구조라는 게 있으니까 전반이야. 언어의 전반을 뜻하는 것이 랑그래. 그런 것으로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야. 아주 기본적인 것이란 얘기죠. 언어의 기반. 그래서 랑그의 정의가 있고 얘는 랑그의 특징이 되겠죠. 랑그의 첫 번째 특징이야. 그는 랑그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 우리들의 약속이야. 이렇게 부르자라고 했던 약속이래.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랑그에 종속된 가운데 랑그에 따라서, 단어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발화할 뿐, 혼자서는 랑그, 이 단어를 만들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랑그에 대한 특징이에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파롤이 있어. 두 가지가 있었죠. 파롤,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롤은 아깝게 사회적인 거였으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언어 행위야. 개인이 사용하는 단어인 거야. 그래서 사람마다 특징 1번, 다른 형태를 띨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파롤의 특징 1번. 다른 형태를 띨 수가 있어. 얘가 말하는 거랑 쟤랑 말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랑그는 아까 있었던 랑그와 달리 쉽게 변화할 수 있다. 뭐가? 파롤이 쉽게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 쭉 한번 읽었는데 오늘은 조금 필기할 게 있어요. 소시르랑 관련된 내용 노트 꺼내가지고 필기 한번 해볼게요. 소시르의 구조주의.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소시르의 구조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구조주의에 대한 학자가 2명 나올 건데 둘 다 필기할 겁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소시르의 구조주의예요. 자, 구조주의에서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은 인간의 인식이 먼저야? 언어가 먼저야? 언어가 먼저야. 그 다음에 인식이 온다라고 얘기했어. 언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인간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이 사람 메인 주장이야. 그쵸? 이런 메인 주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기를 두 가지로 나누었어. 하나는 랑그로 나누었고 하나는 파롤로 나누었죠.
그랬을 때 랑그라는 것은 어디에 가깝냐면 사회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했어. 사회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구조적인 전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가까운 것이죠. 그 다음에 8호는 뭐냐면 개인이었어. 개인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개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읽기만 했으니까 예시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랑그랑 8호를 각각 들어볼게. 랑그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잘한다 라는 뜻이 있어. 잘한다, 너 되게 잘한다의 의미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지. 긍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야. 잘한다, 굿. 사전적 의미로 잘한다, 어떤 것에 막힘이 없이 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인 거야. 그쵸? 사회적인 측면인 거야. 그랬는데 내가 이걸 갖다가 사용할 때 다르게 쓸 수도 있어. 뜻을 다르게 쓸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우리 수업이 6시야. 근데 학생이 6시 반에 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잘한다 이랬어.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뜻이 달라졌어. 형태는 분명히 같은데 내가 지각한 상황에 있어서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했어. 이거는 배드의 의미잖아. 이거는 인간 개별자가 개인이 사용한 언어의 형태인 거야. 랑그랑 8호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랑그라는 거는 아까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지? 개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단어의 지식. 그 다음에 혼자서 랑그를 창조하거나 변화시킬 건 없어. 내가 지금부터 이걸 리모컨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부를 거야. 뭐 사과라고 부르고 싶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 아니잖아. 공동체 전원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고, 반면에 8호는 뭐야? 개인적인 언어고 사람마다 다르게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잘한다처럼 다르게 쓸 수 있어. 됐나요? 랑그랑 8호 이해됐을까? 8월이 쉽게 생각해서 달라지는 거고 유동성이 있는 거, 얘는 유동성이 없는 거. 유동성 없고 얘는 유동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대. 이게 언어래. 소실을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가령 동일한 언어 규칙을 바탕으로 인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사람마다 발화의 형태, 모습은 모두 다르다. 그렇죠. 잘한다라는 언어에 있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처럼 각양각색의 양태를 띠는 것이 양태라고 했습니다. 양태가 뭘까요? 모양과 형태 합친 거예요. 그래서 모습. 각양각색의 모양과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개인의 발화가 8월이 된다. 개개인이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소실이라는 사람은 랑그를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랑그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의 언어 활동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단어의 지식이라면 8월이라는 것은 뭐냐면 랑그가 개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현실화된 것. 잘한다의 이 말이 사전적으로 있다면, 사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면 랑그에 가깝고, 내가 이걸 발화를 하는 순간 8월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랬을 때 그는 인간의 언어 활동의 본질은 개인의 구체적 언어 활동이 아닌 어디에 있어? 언어를 지배하는 보편적 체계라고 했어. 개인이 아니고 전체를 가리키는 거니까 랑그야 8월이야? 랑그지. 랑그야. 그래서 언어학에서 탐구해야 될 대상은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랑그랑 8월을 둘 다 얘기한 건 맞는데 내가 조금 더 동의하는 건 어디에 있어? 랑그에 있다는 얘기야. 랑그. 부등호 표시로 하면 랑그가 조금 더 이 사람이 동의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랑그. 랑그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1문단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 소실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부터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언어를 분석할 건데, 언어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 랑그와 8월이 있지. 근데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구조랑 관련이 있는 랑그라는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구조주의잖아. 구조주의. 됐어? 그래서 지금부터는 랑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겠죠. 랑그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알아봅시다. 랑그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될 수가 있느냐? 수많은 기호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자주 나오는 주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호라는 개념이에요. 기호. 자, 랑그는 뭘로 구성이 돼? 또 기호라는 것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대. 자, 아까 랑그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 기호라는 것은 얘들아, 개인의 기호할 때 그 기호가 아니라 그냥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음성이지.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 안녕하세요 썼어. 이런 게 문자잖아. 그런 걸 가리키는 게 기호가 될 수 있어. 아니면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하트, 별, 세모 이런 것도 기호가 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어쨌든 음성을 갖다가 이 평면상에 표현해내는 것이 기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호로 구성되어 있는 게 바로 랑그라. 그래. 그래서 소시르는 기호에 결합되어 있는 것은 사물과 명칭이 아니라 뭐가 결합이 되어 있냐면 개념과 청각적 이미지가 어디에 기호라는 것에 대립이 되어 있다는 거야. 봐봐. 그래서 기호를 구성하는 개념과 청각 이미지를 각각 이름을 붙여줬는데 기의와 기표라는 용어로서 이름을 붙여줬대. 그러니까 기호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기의하고 기표가 있는 게 되겠죠. 그러면 각각 기는 뭘 상징해? 개념이야. 그치? 기가 아까 개념 각각. 그다음 기표는 청각 이미지인 거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아까 그 랑그라는 개념에서 이어지는 거야. 랑그를 갖다가 이 사람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는데 조금 더 옆으로 해야겠다. 이 사람이 이게 기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의가 있고요. 하나는 기표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기의라는 것이 개념이라고 얘기했고요. 기표라는 것이 청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기라는 것에 나를 잘 보세요. 의미야. 뜻, 의자. 그래서 의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기표라는 거 바깥 할 때 바깥표, 표면 할 때 그 표야.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거, 청각 이미지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자, 사과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사과가 있었을 때 여기서 사과라고 음성으로 내뱉는 게 뭐예요? 기표야. 다만 청각을 여기다 쓸 수 없으니 선생님은 사과라고 그냥 쓸게요. 사과. 말하는 게 기표야. 그렇지?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서술, 뭐 빨갛고 혹은 종종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달콤 새콤한 과일. 이렇게 쓰는 게 의미가 되는 거야. 기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쉽게 생각해서 얘가 뜻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기호야. 기호. 문자랑 음성이랑 같이 있는 거. 됐나요? 됐어? 응. 그래서 이런 게 기호래. 이 개념이 자주 나와. 그래서 즉 기호라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두 가지. 기의와 기표의 연합체. 그쵸? 소리도 있어야 되고 뜻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시르 이전의 언어학자 얘기를 지금 잠깐 할 거야. 소시르 이전의 언어를 연구했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대상을 가리키는 기호가 존재하기 이전에 다른 말로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리모컨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이미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이게 우리가 사실 평소에 생각하는 생각이라고 했죠. 내가 먼저 리모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리모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기존에 있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현실 세계에서 실제가 이미 존재하고 그쵸?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사고를 통해 실제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 TV를 전원을 끄거나 혹은 조작할 수 있는 게 리모컨이야. 그런 인식이 있는 다음에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기표, 얘를 내가 지금부터 리모컨이라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개념과 결합시켰다고 본 것이다. 자, 비교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존의 학자들의 생각이야. 기존 언어학자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어디로가 먼저 인식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언어를 보겠다. 언어를 만들겠다. 라는 게 기존 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하지만 했어. 역접이죠. 하지만 소시르는 아까도 얘기했지. 맨 처음에 우리 분명히 봤어. 내가 생각했을 때 언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인식이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시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호가 존재하기 전에 얘한테 이름이 붙여지기 전에 언어로서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명확한 기가 없대. 그렇게 생각을 한대.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니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자, 인간이 대상이 명확히 인식할 수 없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도 없다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나는 얘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뭔지 모른대. 이게 소실의 생각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소실의 생각이죠. 소실의 생각 어디에서 어디로 가? 언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람의 인식을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기존의 학자랑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아까 선생님이 언어, 인식 얘기할 때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글은 이게 다예요. 이 소실이라는 사람이 언어라는 게 먼저 와. 왜? 난 구조주의 관점이거든. 언어가 중요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인식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줄 거야. 소실에 의하면 기표와 기인은 어떻게 자의적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의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래서 랜덤적으로 규칙 없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그렇잖아. 약간 얘가 리모컨이야. 근데 얘가 왜 리모컨이란 이름이 붙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아니야.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얘는 리모컨인 거야. 자의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규칙 없이. 그냥 리모컨이란 이름이 붙었어. 그래서 그리고 기표랑 연결되는 기인은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다. 갑자기 이 얘기했어. 자, 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뜻이었지. 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였어. 그 정의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래. 대신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라는 것이 뭐냐, 연결된 기표나 다른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정해질 뿐이다 라고 얘기했어. 아까 기표라는 거는 뭐라고 했지? 청각 이미지, 즉 다른 것에 의해서 정의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기의라는 얘기야. 자, 말이 어려운데 예시를 통해서 보자.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기표와 연결된 기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거 정도로는 아까 선생님이 썼던 빨간색, 초록색의 달콤 새콤한 과일이야. 근데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게 기의가 아니라 사과의 본질이 아니래. 그건 사과의 본질이 아니야. 얘가 어떻게 본질이 될 수가 있느냐, 과일을 나타내는 수많은 기표들이 다른 게 있지. 예를 들어서 배나 감이나 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얘네들이 아닌 과일이다 라는 것이 사과의 정의래. 그래서 이런 거야. 상대적인 거야. 봐봐. 배 같은 경우에는 사과보다 조금 더 단 과일, 혹은 배에 비해서 조금 더 새콤한 과일, 이런 식으로 사과를 정의할 수 있고, 감에 비해서 조금 더 큰 과일, 이런 식으로 사과를 정의할 수 있고, 귤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달콤한 과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됐어? 상대적이라는 얘기야. 자, 조금 더. 이 사람은 이 기이라는 개념이 기표들 간의 사이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다라고 했어.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기이라는 개념은 무조건 다른 애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야. 흰색하고 검정색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흰색, 검정을 따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세트로 서술하는 거야. 흰색이 뭐 순백색이다, 뭐 하얗다, 희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검정색에 비해서는 밝다. 혹은 흰색의 입장에서 검정보다는 밝은 색, 흰색의 입장에서는 검정이 봤을 때 흰색보다 어두운 색, 이런 식으로 서술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기의라는 거야. 누가 생각한? 소실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쉽게 생각해서 상대적이란 얘기야. 무조건 다른 존재가 있어야, 비교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지 이 기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을 때 이거를 기표들의 서로 차이라고 본 것은 얘네들이 기표잖아. 흰색, 검정이라고 표시하는 이 말 자체가 기표잖아. 걔네들 사이의 차이에서 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런 사과라는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언어의 구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다. 얘 혼자로는 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비교할 대상이 꼭꼭 필요해 라는 게 소실의 생각인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 언어, 랑그 중시했던 소실의 입장 봤고요. 그 중에서 기호로 되어 있어. 여기서 기이, 기표 얘기했는데 기이라는 것은 기표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야까지 했습니다. 소실은 이것 때문에 다시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얘들아, 이 얘기하면 벌써 몇 번째야? 첫 번째, 맨 처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한 번 해줬고, 세 번째야.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야. 소실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했다라는 거야. 다시, 이 사람은 언어를 중심으로 와서 이게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언어의 구조에 영향을 받는데.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알려줬어. 봐봐.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의식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언어의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우리 말에는 나방과 나비가 따로 있어. 언어가 다르게 존재하지. 그래서 나비랑 나방 얘들아 같은 건 아니잖아. 나방은 밤에 야행성이 내고 나비는 낮에 돌아다니는 애잖아.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 곤충을 모두 그냥 나비나 나방이나 전부 빠삐용이라고 부르는 거야. 빠삐용이라고 불렀을 때 따라서 우리가 나방과 나비가 한 마리씩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어. 다른 개체로 인지를 할 수 있지. 뭐 때문에? 언어로서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얘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도 얘네들은 다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 단어가 없어. 나방과 나비가 나타나도 파피용이 두 마리가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이거는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게 됐다는 얘기야.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잖아. 나방과 나비는 우리가 다르다고 배워왔고 얘네들은 나방과 나비가 같다라고 배워왔으니까. 됐어? 그래서 이러한 예를 통해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언어의 구조가 나비, 나방이 구분된 곳과 구분되지 않은 곳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됐어? 바뀌었잖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바뀌었잖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소시르는 자기 주장. 언어가 먼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언어를 우리가 지금도 맨날 쓰잖아. 언어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안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 무조건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소시르는 대상이 나타내는 개념이나 인간이 사고보다 언어가 먼저 있었어. 언어가 먼저 있었어. 그 다음에 인간의 사고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구조에 어떻게 되어 있어?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았대. 추가적인 설명하자면 이런 거지. 애기가 처음에 한글 뗄 때 그림책 같은 것도 먼저 읽잖아. 거기에서 강아지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해봅시다. 뭐 강아지가 나왔어. 그래서 아이는 강아지라는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산책을 나가서 딱 봤더니 길가에 걸어다니는 강아지, 산책하는 강아지를 봤어. 아, 내가 배웠던 언어하는 강아지라는 개념이 이 현실 세계에 있는 진짜 이게 강아지구나. 뭐가 먼저 왔어? 언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강아지라는 개념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됐을까? 자, 언어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조, 다음에 나오는 게 인식이라는 얘기야. 됐나요? 됐을까?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당연히 언어의 구조에 담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인간이 조금 종속적인 따라가는 수동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언어에 따라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소시르의 사상을 바탕으로 언어 현상을 갖다가 언어 전체의 구조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학문을 갖다가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봤다. 그쵸? 왜? 인간의 구조, 인간의 인식은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이 소시르 구조주의 언어학의 핵심이 되는 거니까. 됐어? 언어학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는 소시르라는 사람의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한 언어의 구조가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명 더 나왔죠.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구조주의를 갖다가 다른 곳에 적용을 시켰어요. 바로 인류학입니다. 자,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를 인류학이라는 것에 적용을 시켰다라는 거야. 자, 우리들은 모든 음소가 비음인가 아닌가, 콧소리인가 아닌가, 모음인가 자음인가와 같이 두 가지 대립되는 요소가 짝을 이루는 물음을 통해서 분류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음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을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신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이에요. 우리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음운 개념 다시 한번 해보자. 오늘 어차피 음운의 변동 마저 하실 거니까. 음운 저번에 했을 거야. 음운의 개념이 뭐야? 선생님 외우라고 했는데. 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음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운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소와 운소가 있습니다. 자, 음소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분절 음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절. 나누어질 수 있는 음운이야. 반면에 음소 말고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을 필자. 나누어지지 않는 거야. 대표적으로 음소의 예시로는 뭐가 있죠? 자음과 모음이 있지요. 자음과 모음이 있죠. 그 다음에 비분절 음은 나눠지지 않는 거야. 자음 모음은 딱딱 떨어지잖아. 나눠지지 않는 소리의 장단이 있죠. 소리의 길고 짧음.
그래서 자음과 모음 같은 예시를 옆으로 끌어와서 보면 물과 불의 차이 같은 걸 들어볼 수가 있겠죠. 자, 물, 불, 뭐만 달라졌어? 맨 처음에 나오는 초성 빼고 다른 게 다 똑같아. 얘네들 갖다가 우리 이름을 붙여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만 빼고 다 똑같아서 최소 대립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최소 대립상.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바로 비분절 의문이 아닌 분절 의문인 음소예요. 됐어? 분절 의문. 왜? 소리에 따라서 얘 하나만 빼고 다른 게 다 똑같으니까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소리의 장단은 이런 게 있어. 눈. 이런 식으로 장단을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길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오네요 할 때 그 눈이야. 이런 거를 구분하는 걸 비분절 의문, 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문법 시간에 할 거니까 다시 한번 했어요. 어쨌든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이항 대립이라고 얘기를 했어. 이항 대립이라는 거, 의문론에 사용하는 거 약간 이런 거야. 최소 대립상. 뭐가 있고 이항 대립이라고 했으니까 항이 두 개야. 걔네들이 대립된다는 형식, 언어의 구조주의를 어디다 적용했다고? 인류학에 적용시킬 거야, 지금부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각 집단이 갖는 친족의 기본 구조를 파악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친족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어. 그 다음에 외삼촌과 조카, 남편과 아내, 아내와 아내의 형제라는 네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이들 관계를 두 가지의 이항 대립을 나눴을 때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이 나타난다라고 했어. 친밀하다라는 건 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설마 이걸 모르진 않겠지,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는 의미할 때 그 소원이죠. 위시가 아니라 멀어졌다. 멀 원자니까 멀어짐의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집단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레비스트로스라는 사람이 관찰했을 때 이항 대립적으로 구조주의적으로 친족을 나누었어. 내가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하고 외삼촌하고 조카의 관계 둘 중 하나만 친밀하다라는 거야. 반비례 관계인 거야. 얘가 그래, 얘는 안 그래. 얘가 그래, 얘는 안 그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또 아버지와 아내의 관계와 아내 형제의 관계 또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건 우리 관점에서 보기엔 조금 애매하긴 해. 동양의 관점은 아니야. 서양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가 친밀하면 하나가 초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레비스트로스도 마찬가지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언어학, 구조주의 인류학 얘기해줬어. 이 여기서 이 사람이 중요시하는 거는 구조주의를 바탕으로 내가 친족 관계를 인식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친족 관계 인식했을 때 이항 대립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이 결과 친밀함과 소원함이라는 이항 대립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야. 하나만 친밀하면 소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이 사람은 확인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본 게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봤는데 진짜 그런 경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말레이시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친밀해. 아버지랑 아들이 사이가 좋아? 그럼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돼? 외삼촌과 조카는 심하게 대립하는 거야. 아들이 입장에서, 조카의 입장에서 외삼촌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아버지랑 사이가 좋은 거지. 그래서 트로브라인드 섬에서는 부부 사이는 친밀하고 개방적이지만 아내와 아내 형제 사이는 좋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서 모든 사회 집단은 이러한 이항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다른 말로 했을 때 구조주의적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한 거야. 이루어져 있으면 각 집단의 우열,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대. 이 사람의 생각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서 레비스트로스는 이처럼 각 사회는 친족자의에 키워야 될 표준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체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내가 삼촌이랑 친해야지, 아버지랑 친해야지 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구조적으로 누구랑 친하면 누구랑 안 친하게 되어 있어 라는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집단에 속한 이들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의식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조주의에 의해서 이러한 감정을 내재화한다라고 보았다. 자, 이 말이 여기 핵심인 거죠. 자, 소실이랑 똑같은 얘기한 거야. 이 사람도 뭐라고 했어? 언어 인식에 영향을 줘.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조. 가족의 구조가 인식, 인간의 인식, 누구랑 친할 것인가, 초원할 것인가 하는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 이 사람도 어떤 생각인 거야? 소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소실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조. 가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준다라는 소시르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 둘 다 구조주의 하는 사람이니까. 자, 거의 다 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친족들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은 내면에서 우러나온 감정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역할 연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레비스트로스의 생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비스트로스는 신족의 기본 구조를 비롯한 모든 인간의 문화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았다. 이 사람은 인류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것이 구조주의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과 악,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강함과 약함 전부 이향 대립이지 대립상이야. 쌍둥이 스타일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문화를 이해했다. 그는 언어를 이 문화의 조건으로 보고 언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는데, 이 사람은 언어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 아까서는 친족 관계였고 이건 친족 관계. 그 다음에 언어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음성 언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 음성 언어는 순수한 언어를 해. 그 다음에 문자 언어는 저열한 것이래. 뛰어나지 못한 것이래. 왜 그렇게 봤을까? 자, 문자 언어가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유럽인에게 배운 브라질의 남비카라족이라는 게 있었대. 그 사람들이 문자 사용 수준으로 사람들의 위계를 정하는 것을 발견하고 문자가 그들의 순수한 사회를 타락시켜 놓았다고 비판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일까? 봐봐. 원래 남비카라족이라는 거는 족이잖아. 부족이잖아. 원래 문자가 없었던 거야. 한글같이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말로만 음성소통을 했어.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평등한 위치에서 같이 즐겁게 생활하다가 문자를 누구한테? 유럽인한테 전달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문자 언어를 배우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문자를 알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더 많았겠지. 그런 사람들을 상위 계층에 머무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자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위 계층,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머물게 되었단 얘기야. 그랬을 때 그래서 위계가 정해졌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누가 봤을 때, 레비스트러스가 봤을 때, 그러면 나쁜 건 뭐야? 문자 언어 때문에 사람들의 위계, 서열이 만들어졌네? 문자 언어 나빠 라고 본 거야. 저열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언어를 두 가지로 봤다라는 거죠. 하나는 음성, 하나는 문자. 얘는 좋다, 순수하다, 문자는 나쁘다 라고 보았다는 거야. 거기까지 했어. 그냥 구조주의 관점에서 봤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결국 여기서 구조주의라는 개념에서 이 두 가지의 학자, 소시르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이론은 첫 번째 의의가 뭐냐? 언어 공동체 집단의 보편적인 사고에 의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쵸?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조 때문에, 언어 구조와 인류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 했었어.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구조주의의 의의가 된다. 됐을까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이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면서 공동체 일원이 되는 과정과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라는 얘기를 해줬어.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내용은 진짜 하나밖에 없지, 얘들아. 구조주의 두 가지 학자가 주장을 했어. 그랬을 때 소실은 언어학 얘기를 하면서 가장 궁극적인 거, 언어가 인간의 인식보다 먼저 오고 얘가 영향을 미친다. 소실을 말고 레비스트로스도 마찬가지야. 먼저 구조, 인류의 친족 구조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 친밀함과 소원함의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랬을 때 마지막 이의가 나와서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질문 마저 할게요. 지금 48분인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에 나온 인문 지문들 주제가 전부 다 조금 흥미로운데 얘는 놀이야. 진짜 찐 놀이. 노는 거. 놀이에 대한 얘기인데 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 표현의 하나의 수단이야. 그쵸?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자발적이면서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몰입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자발적이면 그쵸? 내가 원해서 노는 거잖아. 그 다음에 즐거운 현실적 가상 경험의 무슨 활동? 몰입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몰입이라는 거야. 과몰입 있잖아. 놀이할 때 우리 다 몰입하잖아. 그게 게임이 됐든 뭐 덕질이 됐든 뭐 노래방이 됐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잔뜩 몰입해서 하는 게 놀이잖아. 그래서 최근 현대사회는 여가 생활의 다양함으로 인해서 놀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폭이 넓어지면서 다양한 놀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쵸? 컨텐츠가 엄청 많아.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러한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있었어. 하위징하. 자, 이 사람은 놀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끌어올렸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놀이를 그냥 약간 좀 질 낮은 것으로 본 거야. 수단으로 본 거야. 봐봐. 그는 놀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어. 목적이 아니라 얘는 어디까지 쓰이는 방법이었던 거야. 뭐 스트레스 풀이라든지 뭐 즐거운 향락이라든지 기존의 접근 방식이 이랬다면 하위징하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이 사람은 놀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야. 놀이 그 자체야. 그 자체로 보고 그 특징을 연구했던 사람이 하위징하라는 사람이었대요. 놀이가 좋았던 사람이야. 그랬을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카유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앞에 있었던 하위징하처럼 놀이를 그 자체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후기 학자인 거야. 이어지는. 자, 하위징하가 분석했던 거에서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어. 놀이의 특성을 확장시켜서 놀이를 분석하고 분류했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분석을 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놀이라는 것을 우리가 범주와 종류를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나눌 때 기준이 있어. 하나는 규칙이고 하나는 의지야. 의지가 있느냐,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를 축으로 삼아서 아곤, 첫 번째 아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레아, 세 번째 미미크리, 네 번째 일링크스, 이런 식으로 놀이의 범주를 네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현대 놀이의 이해 바탕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있는 놀이도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에 전부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왔다 혹은 자료가 나왔다 분석하고 가셔라. 자, 우리는 두 가지의 축으로 본다라고 했어. 규칙하고 의지가 있었죠. 규칙을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규칙이 있다, 규칙이 없다. 그 다음에 의지를 빨간색으로 해봅시다. 의지 있다, 의지 없다. 했어. 그래서 악원부터 보시면 악원은 둘 다 있는 거야. 악원, 의지도 있고 플러스로 표시해 볼게요. 규칙도 있어. 반면에 얘랑 정반되어 있는 일링크스는 어떤지 봐봐. 일링크스 규칙 없어. 그 다음에 의지도 없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 다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그 다음에 미미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지는 있어. 플러스. 근데 뭐가 없어? 규칙이 없어. 그러면 이 알레아 뭐겠어? 얘랑 반대되는 거니까. 규칙은 있어. 근데 뭐가 없어? 의지는 없어.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우리는 분석하는 차원이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노트에 쓸게요. 자, 표. 슛. 슛. 자, 둘. 좋아. 자, 이렇게 나누고 다음에 크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기준, 규칙,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규칙. 그 다음에 하나는 의지. 이렇게 있어. 그랬을 때 아곤부터 그 다음에 알레아, 그 다음에 미미크리, 미미크리, 그 다음에 일링크스.
이렇게 보았대. 이 네 가지가 하나부터 봅시다. 규칙, 아곤 있어. 그 다음에 의지도 어때? 있어. 반면에 일링크스 규칙 없어. 의지 없어. 그 다음에 알레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규칙은 없지. 규칙이 있지. 규칙이 있고 대신에 의지가 없어. 반면에 얘는 의지가 있고 규칙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알기가 쉽겠죠? 이 지문의 포인트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 돼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아곤이라는 것은 경쟁의 차원이래. 경쟁을 의미하는 말로 사전에 설정된 뭘 지키는 가운데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와 경쟁하는 형태의 놀이를 가리킨다. 의지와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스포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스포츠 뭐 축구로 예시를 들어보자. 축구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잖아. 우리 공격수 있고 수비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을 사용해야 되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골키퍼밖에 없다. 그런 규칙을 바탕으로 뭘 바탕으로? 의지를 바탕으로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지 이길 수 있는 놀이잖아.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카이아는 아곤이란 사람이 아곤이란 것이 승리의 명확한 가치를 두고 목표는 승리야. 이기는 거. 그 다음에 이상적인 조건 하에서 경쟁사들이 서로 싸우도록 기회의 평등이 인위적으로 설정된 투쟁이다 라고 정의를 해줬어. 뭐가? 아곤이. 자,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말은 기회의 평등이야. 근데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툴 거면 전쟁은 좀 그렇다. 투쟁을 할 거면 경쟁을 할 거면 공정한 상황 아래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자, 그러면 절대적인 평등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무슨 평등이란 얘기야? 상대적인 평등이란 얘기죠. 상대적인 평등. 절대 상대의 차이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절대적인 평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재난지원금,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 있었죠? 재난지원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줬어요. 재산에 가지고 있는 범위, 소득 범위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재산인 사람은 10,000원. 그 다음에 100만 원이 재산인 사람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뭘까? 상대적으로 주는 거라면 절대적으로 주려면 일괄적으로 주는 거야. 모두한테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여기서는 상대적인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령 바둑에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거든. 그래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얻은 지배수에서 일정한 지배수를 빼는 규칙을 마련해서 최대한 기회의 평등을 마련한다. 무언가 불리한 조건이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핸디캡을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거 말고도 왜 골프도 스포츠니까 골프 얘기를 하자면 이건 여담인데 골프가 총 18홀로 되어 있거든. 풀이. 그 다음에 반절이 9홀이야. 그랬을 때 18홀 보통 프로 선수들이 잘 치면 70 친다 그래. 70? 정말 잘 치면 60대? 이 70이라는 건 뭐냐면 공을 내가 몇 번 쳤는지에 대한 횟수야. 몇 번 쳤는지 한 70. 근데 이 프로 선수들이랑 일반인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은 진짜 한 120도 치고 그래. 100돌이라고 부르거든? 100 이상 넘어가는 사람을. 이런 사람이랑 대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프로랑 중급자도 아니고 초급자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핸디캡이 있어야 돼. 그래서 프로가 한 20을 더 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20 시작하고 이 사람은 0을 시작하는 거야. 당연히 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못했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핸디캡을 가져가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거는 절대적인 평등이야? 아니죠. 상대적인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한다고? 기회의 평등이 있어야 공정한 승부가 가능하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놀이 참가자에게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뛰어나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심지어 핸디캡도 줬어. 핸디캡도 줬는데 내가 이겼네? 내가 어떻게? 내가 잘한다는 얘기야. 그런 우월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향락이 올 수 있다. 즐거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악어는 기회의 평등이 있고 승리를 얻기 위한 것이 뭐라고? 악어이기 때문에 놀이 참가자들한테는 규칙에 대한 이해, 놀이 참가하기 등 놀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적절하고 부지런한 연습 및 노력과 그에 대한 인내,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얘기해줬어. 규칙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군이다. 그래서 아군이랑 관련된 알기 쉽게 예시를 좀 적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스포츠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게임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규칙과 의지가 전부 있어야 되는 활동들이니까. 있나요? 이런 게 아군이야. 제일 정형화된 놀이인 거죠. 정형화되어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알레아입니다. 옆으로. 자, 알레아라는 것은 우연을 얘기하는 말로 쉽게 생각해서 도박입니다. 도박. 자, 규칙이 있으나 놀이 참가자의 의지와 상관없는 운수와 요행을 바란다. 자, 요행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말고 노력해라 라는 표현이 있죠. 좋은 일. 운수에 맡기는 일을 하지 말고 노력해라. 자, 운명에 결과를 맡기는 모든 놀이를 지칭한다라는 것이 뭐래요? 알레아야. 대표적으로 로또 있을 수 있고요. 경마장 아니면 카지노 이런 것들. 그래서 알레아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운명이나 운과 같은 것이 문제이며 라고 얘기했어. 운명인 거야. 그래서 놀이 참가자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중요할까? 내가 잘하고 싶어 한다고 운이 좋아져? 아니잖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 발휘는 놀이의 결과에 거의 반영되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알레아에서의 놀이 참가자는 아곤의 놀이 참가자는 정반대의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라고 했어. 자,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태도인지 안 알려주고 정반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 정반대의 태도는 어떤 태도야? 의지가 있어 없어? 없죠. 의지가 왜 없어? 아까 아곤에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운이 좋아져? 로또 1등 맞아? 아니잖아. 그래서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차이점인 거죠. 그랬는데 알레아의 참가자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어디에? 기대 심리.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인데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운에 기대어서 놀이에 끊임없이 몰입하면서 막연한 쾌감을 느끼게 된다. 라고 했는데 알레아는 선생님이 여담 저번 주에 나들이를 많이 갔어. 나들이를 가서 알레아를 엄청 느꼈어. 왜냐면 너희들 그거 해봤죠? 인형 뽑기 있잖아. 인형 뽑기 하는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선생님이 알레아에 중독돼서 2만 원을 쓰고 왔어. 2만 원 썼는데 다행히 2마리나 뽑았다는 사실. 어쨌든 이런 게 알레아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알레아하고 아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은 아니래. 자, 알레아에서도 기회의 평등은 중요한 원리로 작용한대. 자, 아까 나왔던 거랑 공통적인 거야. 어디? 기회의 평등이야. 앞에서도 아곤이 기회의 평등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만약에 공정한 위치에 있지 않으면 핸디캡을 줘서라도 공정하게 만드는 거였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거는 뭐냐면 개인이잖아. 위험에 비례해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야. 내가 경마장을 예로 들어보자. 1번 마에다가 경마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어떤 말이 빠른지에 대한 베팅하는 거. 1번 마가 빠르다라고 생각해서 100만 원을 걸었어. 100만 원을 걸었을 때 내가 1번 마가 진짜 1등 했어. 그럼 내가 200만 원을 받아. 예를 들어 2배라고 쳤을 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내가 100만 원을 걸었으면 무슨 확률도 있어? 100만 원을 잃을 확률도 있는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야. 위험에 비례해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보상도 어떻게 돼?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위험이 크면 그만큼 돌아오는 것도 많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알레아의 얘기는 카지노, 로또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로또, 경마장, 카지노. 네, 제일 위험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미미크리라는 것이 있대. 자, 미미크리라는 것은 뭐냐면 흉내의 가장 모방 표현의 뜻이라고 얘기를 했어.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는 건데 가상의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가상인물이 되어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역할을 해내는 놀이를 갖다가 우리가 미미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우리 이거 5살 때부터 했어요. 소꿉놀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엄마 할게, 너가 아빠 해, 너가 동생 해 라고 하는 역할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즐겁게 놀잖아. 내가 마치 엄마나 아빠나 동생이 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의 허구적 건과는 아곤과 알레아에서와 같은 강제적인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왜냐면 내가 진짜 엄마나 아빠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에 있는 나랑 같아? 달라. 규칙이 없는 거야. 그래서 놀이 참가자는 놀이를 하는 동안만큼은 허구적 세계를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그런 것처럼 받아들이고 현실의 자아에서 벗어난 자유를 향유하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즐겁겠지. 내가 평소에 돼보지 못했던 모습이니까.
그래서 보통 배우들 있잖아. 배우들이 사석에서는 되게 조용한데 공적인 연기에서는 엄청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평소에 자기가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던 거야. 다른 사람이 돼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었는데 그거를 연기를 통해서 풀어낸다. 그럼 이것도 미미크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일상의 자아를 감추고 원래 인격인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미미크리에서의 재미 원리는 놀이 참가자가 자신을 다른 인물로 가장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자체로 너 이미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좋아. 그 다음에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해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동시에 내재된 욕망을 충족시키는 즐거움에 일으킨다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미미크리에 대한 내용은 그냥 설명 정도만 나와 있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소꿉놀이나 아까 봤었던 드라마나 연극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소꿉놀이, 드라마, 연극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다. 다음에 마지막 놀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네 번째로 현기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뭐가 있대? 일링크스라는 것이 있대. 얘는 뭐라고 했지? 아까도 규칙도 없고 의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규칙을 상정하지 않으며 정하지 않으며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놀이를 갖다가 우리가 현기증, 일링크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감정인 거야. 대표적으로 롤러코스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롤러코스터에서 내가 심장이 엄청 뛰고 혹은 호흡이 가빠지는 건 내 의지에 의해서 그런 거야? 아니지.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신체적인 반응인 거잖아. 그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지 개입의 측면에서 알레아에서는 놀이의 결과에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는 것과 달리 어디서 지금 알레아 얘기하는 거야? 알레아는 놀이 결과에 의지가 반영될 수가 없었어.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다 의지가 없잖아? 근데 의지가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링크스는 놀이의 진행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놀이 참가자의 의지가 개입될 수 없다. 얘기했죠. 내가 심장 뛰지 마! 라고, 심장 너무 빠르게 뛰지 마! 라고 해서 안 뛰는 게 아니잖아. 내 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야,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번지점프와 같은 놀이, 그렇지.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 대표적인 것으로, 놀이 참가자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지금 내릴래요? 못 내리잖아. 일시적으로 흥분, 쾌감 등의 심리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이 즐거움이 오는 거지. 그래서 롤러코스터나 번지점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그 즐거움이 이 사람들은 놀이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감정은 평상시에 억제되어 있는 감각을 건드려서 갑자기 사람을 살아오는 화학물, 즐거움, 향락의 상태로 이끄는데 이것은 관람하는 사람들 역시 경험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번지점프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 너무 떨려 못하겠어 이런 사람 있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두 가지의 일링크스로 나눌 수가 있구나. 하나는 직접 경험하는 사람, 진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놀이의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격자와 당사자의 일링크스로 나눠볼 수가 있다 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일링크스의 개념은 번지점프나 롤러코스터와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 5문단까지의 내용은 뭐였어? 이 카이와라는 사람이 놀이는 놀이 그 자체다. 그리고 놀이의 개념은 규칙과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라는 4가지의 놀이 범주로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놀이의 4가지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 놀이 안에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혼자 개별적으로만 있기도 하고, 아니면 더 서로 결합해서 나타나기도 해. 얘랑 얘랑 합쳐지고 얘랑 얘랑 합쳐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가능하대. 이거를 2개씩 짝지으면 이론상으로 총 6개의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6개의 조합을 이 사람은, 카이와는 또 3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3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조합.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 있어요. 자, 1번. 놀이의 조합 1번인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우발적인 조합. 그냥 갑작스럽게 즉흥적이다. 우발적이라는 거는 즉흥적이라는 얘기죠. 예시가 좀 그렇긴 한데 우발적 살인 같은 거 있잖아. 그 다음에 3번째. 근원적인 조합. 이 사람이 제일 긍정하는 내용이었죠. 근원. 가장 이상적인 놀이의 조합이란 얘기죠. 이런 3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곤하고 일링크스, 그 다음에 알레아하고
미미크리라는 것이 있대. 자, 아까 표에서 보자. 아곤하고 일링크스 어땠어? 정반대에 있는 친구들이야. 그 다음에 알레아하고 미미크리 같은 경우는 어때?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야. 있을 수 없는 조합이지. 그래서 얘는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니까 아까 있을 수 없는 조합이 1번이었죠? 1-1, 1-2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아곤 일링크스의 경우에는 일링크스에서 놀이 참가자가 경험해야 될 심리 상태가 아곤이 가지고 있는 놀이 규칙이 파괴된 상황, 즉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봐봐. 일링크스 같은 경우에는 규칙이 없어야 재밌는 거잖아. 규칙이 없어야 재밌는데 아곤은 어때? 규칙이 있어야 재밌는 거잖아.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알레아 미미크리도 마찬가지야. 놀이 참가자가 운에 맡기는 순간에 미미크리에서 같은 모의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운이라는 거, 자, 운에 맡기는 그 순간, 어디서? 알레아가 의지 없이 하는 순간, 미미크리는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의지에 따라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서로 모순돼서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 한 거고, 그 다음에 알레아와 일링크스, 그 다음에 아곤 미미크리. 얘네들은 놀이의 범주들끼리 어떻게 된다고? 즉흥적, 우발적으로 결합된다라고 했으니까 몇 번이야? 2번이죠? 2-1, 그 다음에 2-2. 놀이 참가자는 알레아에 의도하지 않은 운을 통해 일링크스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를 경험할 수 있고 뭐 이렇고 아곤에서 의도적인 행위를 가상으로 해보는 것은 미미크리적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쭉 얘기했는데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문제가 나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 일치 문제 푸는 게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특히라는 것을 주목하면 됩니다. 알레아와 일링크스의 의도적인 결합은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들게 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가장 강력한 몰입에 드는 것은 알레아와 미미크리다 라고 했을 때 맞아 틀려? 틀리지? 이런 질문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 알레아와 일링크스. 그래서 최고조의 정신적 긴장감을 맛보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곤, 알레아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 다음에 미미크리, 일링크스와 같은 3-1 제일 근원적인 조합 3-1, 3-2 얘네들은 각각 규칙의 유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각각의 조합에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의지가 내포된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조합이 포함된 범주끼리는 상호 보완적인 가장 근원적이고 이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카유아는 이것을 근원적인 조합으로 보았다 라고 했어. 사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렇게 쭉쭉 얘기만 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문제에서 이런 상황을 주고 이래서 아곤 알레아하고 미미크리 일링크스가 잘 어울려 있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 놀이를 4가지의 범주로 분류를 해놓고 이 범주 간의 결합을 통해서 놀이의 확장성을 보여준 카유아의 견해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놀이에도 적용할 수 있대. 자, 이게 포인트인 거야. 지금 문장 형태, 인문 질문의 대부분의 형태는 쭉 학자들의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마지막 얘네들은 이런 의의가 있어. 혹은 이런 한계점이 있어. 이러고 끝나잖아. 그래서 특히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자, 왜? 여기서 카유아의 관점에서 보면 왜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이것을 재밌는 놀이라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고 온라인 게임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해하게 된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야? 왜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잖아. 어떻게 이해했는데? 그럼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자, 이거를 뭐 기억으로 두고 기억 위주로 쭉 쳐놓고 기억의 이유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 봐봐. 온라인 게임 상상해보세요. 일단 아곤 있어. 그치? 규칙을 바탕으로 해서 뭐 어떤 전장 안에 싸워야 되고 이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의지. 플레이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알레아.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안에 이제 뽑기 같은 건 얻는 거야. 아니면 옛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무기 같은 거 강화할 때 퍼센테이지 해가지고 몇 프로의 확률로 강화 아니면 깨진다.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미미크리도 당연히 들어가 있어. 내가 남자인데 여자 캐릭터 선택해도 되고 여자인데 남자 캐릭터 선택해도 되고 자유잖아. 이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미크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링크스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쾌락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 이겼을 때 너무 흥분해서 기분이 좋다든지 그런 게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이 4가지의 무슨 범주? 놀이 범주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이 어떻다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이거를 카이어의 놀이의 관점에서 보면 아, 사람들이 이래서 온라인 게임에 열광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앞의 질문보다는 별로 어렵지 않죠? 다만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이번 주 숙제는 뭐냐면 선생님 저번에 준 거 있죠? 원래 책 4, 5, 6, 독서 4, 5, 6 3개 풀어 오시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문제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안 풀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독서 1, 2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 전부 풀어 오셔야 됩니다. 알겠지요? 네, 고생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법 수업 마저 합시다. 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